미국이 무너진다면 그 장면은 생각보다 조용할지도 모릅니다. 탱크가 백악관 앞에 서는 장면이 아닙니다. 의회가 불타는 장면도 아닙니다. 성조기가 내려가는 장면도 아닙니다. 백악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의회도 그대로 있습니다. 월가도 그대로 움직입니다. 언론도 여전히 떠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투표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 미국이 더 이상 미국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토론보다 명령이 빨라집니다. 자유보다 질서가 앞섭니다. 시장의 판단보다 국가의 계획이 중요해집니다. 개인의 권리보다 시스템의 효율이 먼저 옵니다. 그때 미국은 여전히 미국일까요?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식 통치 논리로 운영된다면 자유는 얼마나 빨리 질서에 밀려날까? 이 영상은 중국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조롱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더 불편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혼란에 지친 사회는 언젠가 스스로 통제를 원하게 되는가? 그리고 통제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미국 권력의 심장부에 전혀 다른 운영 방식이 들어옵니다. 미국식 자유주의가 아니라 중국식 국가 운영 방식입니다. 선거의 열기보다 조직의 안정, 언론의 소음보다 메시지의 통제, 시장의 자유보다 국가의 목표,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질서. 그 논리가 백악관 안으로 들어온다면 첫 100일은 개혁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마취 없는 수술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술은 처음부터 피를 보이지 않습니다. 첫날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언론 앞에서 적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웃습니다. 월가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의회에 중진들과 악수합니다. 대기업 총수들과 조용히 대화합니다. 언론 앞에서는 안정이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그 순간 안심할지 모릅니다. 요따. 이 사람도 결국 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다르다. 이 거대한 시스템은 누구 한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월가는 계속 돈을 벌 것이고, 의회는 계속 시간을 끌 것이고, 언론은 계속 프레임을 만들 것이고, 법원은 계속 제동을 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은 카메라 앞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력은 인사 명단에서 움직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움직입니다. 예상원에서 움직입니다. 수사권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의 약점을 들고 있는지에서 움직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겨눌 곳은 사람들의 입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목입니다. 법무부, FBI, 정보기관, 국세청, 금융감독기관, 정치 자금이 흐르는 통로. 미국식 정치에서 이런 기관들은 서로 견제하고 충돌하고 때로는 마비됩니다. 하지만 중국식 통치 논리에서 기관은 논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목표를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그가 먼저 원하는 것은 충성 맹세가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어떤 의원이 어떤 산업과 묶여 있는지, 어떤 기업이 어떤 정책을 사기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누가 공공의 이익을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장부를 갖고 있는지. 민주주의에서 데이터는 행정도구입니다. 통제의 논리에서 데이터는 무기입니다. 총은 사람을 억지로 침묵시킵니다. 파일은 사람이 스스로 침묵하게 만듭니다. 정치인은 체포되지 않아도 겁을 먹습니다. 기업인은 기소되지 않아도 방향을 바꿉니다. 언론인은 금지되지 않아도 선을 넘지 않으려 합니다. 누군가 내 모든 거래, 모든 후원금, 모든 관계, 모든 약점을 알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권력자들은 더 이상 서로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중심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워싱턴의 공기가 바뀝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방송 토론은 여전히 싸웁니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강한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모두가 조심합니다. 이 발언을 해도 되는가? 이 법안에 반대해도 되는가? 이 돈을 받은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 사람과 만난 기록이 나중에 약점이 될 수 있는가? 정치가 조용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설득되었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려워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워싱턴의 가장 오래된 혈관을 겨눕니다. 로비. 미국에서 로비는 제도입니다.
기업과 단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이해관계 조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식 통치자의 눈에는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합법의 얼굴을 한 부패, 돈으로 윤활유를 바른 정치기계, 기업이 의원을 키우고 산업이 법안을 만들고 선거가 거대한 투자시장이 된 구조. 그의 논리에서 이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술해야 할 종양입니다. 정치 자금의 흐름이 조사됩니다. PH과 슈퍼 PH의 돈이 다시 추적됩니다. 방위산업, 제약회사, 에너지 기업, 금융기관이 어떤 후보를 키웠는지 드러납니다. 의원들의 재산 증가 속도와 실제 소득이 비교됩니다. 가족 명의의 자산, 자문계약, 강연료, 재단 후원금, 모든 것이 하나의 지도처럼 연결됩니다. 이 장면만 보면 많은 사람은 박수를 칠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워싱턴의 썩은 돈을 건드리는구나. 드디어 돈으로 법을 사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구나. 드디어 정치인이 국민이 아니라 후원자를 위해 일하는 구조가 깨지는구나.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매력적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던 사람들은 물러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던 구조가 갑자기 범죄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부패가 사라진 자리에 반드시 정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포가 먼저 들어옵니다. 공무원은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의원은 새로운 법안을 내지 않습니다. 기관장은 결정을 미룹니다.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부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정치적 생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어붙습니다. 로비스트가 복도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부패 때문에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격입니다. 깨끗한 정치의 가격. 그것은 때로 자유로운 판단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피는 워싱턴이 아니라 월가에서 흐를 겁니다. 월가는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입니다. 세계에 돈이 모이는 곳, 기업 가치가 만들어지는 곳, 연금과 투자와 은퇴 계획이 올라가 있는 곳. 미국의 자신감은 상당 부분 월가에서 나옵니다.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나라가 잘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계좌 잔고가 늘어나면 미래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무엇을 만드는지보다 시장이 그 기업을 얼마로 평가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식 통치자의 눈에는 이것이 번영이 아니라 착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이 공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식과 부동산과 파생 상품 안에서만 돕니다. 기업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자사주를 사서 주가를 올립니다. 청년들은 기술을 배우기보다 코인과 옵션으로 인생을 바꾸려 합니다. 국가의 에너지가 생산으로 가지 않고 금융의 거울방 안에서 계속 반사됩니다. 그가 보기에 진짜 국력은 숫자가 아닙니다. 공장입니다. 항구입니다. 철강입니다. 반도체입니다. 배터리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실제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의 방향을 바꾸려 할 겁니다. 투기에서 생산으로, 월가에서 공장으로, 파생상품에서 공급망으로, 숫자의 번영에서 실제 노동으로. 그가 페드의 독립성을 불편하게 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는 거의 신성한 기관처럼 취급됩니다. 정치가 직접 손대면 안 되는 영역,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마지막 벽. 하지만 중국식 국가 운영 논리에서 돈의 가격은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의 도구입니다. 금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은행의 대출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자본은 어떤 산업을 살리고 어떤 산업을 죽이는가? 그는 이 질문을 시장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으로 볼 겁니다. 반도체 공장에는 더 싼 돈이 가야 한다. 철강과 배터리와 전력망에는 장기 자본이 들어가야 한다. 부동산 투기와 금융 파생 상품에는 더 높은 비용을 물려야 한다. 미국을 다시 제조업 국가로 돌려놓겠다는 목표. 듣기에는 강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버려졌다고 느낀 노동자들, 공장이 떠나간 도시들, 중국산 제품과 자동화와 금융 엘리트 사이에서 밀려났다고 느낀 사람들. 그들에게 이 정책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월가가 아니라 공장으로 돈이 간다. 주식 그래프가 아니라 일자리로 돈이 간다. 엘리트의 보너스가 아니라 지역의 임금으로 돈이 간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품 위에는 탐욕만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도 올라가 있습니다. 은퇴 계좌, 연금, 퍼서빙 K, 중산층의 자산, 아이들의 학자금, 노년의 안전, 이 모든 것이 월가의 숫자 위에 서 있습니다. 금융 거품을 너무 빠르게 터뜨리면 먼저 비명을 지르는 것은 금융 엘리트일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피를 흘리는 것은 평범한 은퇴자일 수 있습니다. 국가는 말합니다. 가짜 번영을 없애야 한다. 시장은 말합니다. 그 가짜 번영이 수천만 명의 삶을 떠받치고 있다. 여기서 두 번째 가격이 드러납니다. 진짜 경제를 되살리려는 수술이 진짜 사람들의 생활을 먼저 찢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번영의 가격입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거리로 내려갑니다. 미국의 대도시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 마약 문제, 도심 범죄, 분노로 가득 찬 소셜미디어, 서로를 설득하지 않고 서로를 증오하는 사람들. 자유는 위대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자유가 너무 오래 방치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거리의 텐트, 지하철의 불안, 마약에 무너진 사람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공장소. 이런 장면은 중국식 통치자의 눈의 사회 문제가 아니라 관리 실패로 보일 겁니다. 그는 긴 토론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시민단체와 끝없는 협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언론의 반응을 보며 멈추지도 않을 겁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거리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중독자는 관리되어야 한다. 노숙자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공공장소는 국가가 회복해야 한다. 그 결과 거리는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가 줄어듭니다. 노숙자 캠프가 사라집니다. 마약 유통이 강하게 단속됩니다. 시민들은 처음에는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공짜가 아닙니다. 계산서는 늘 조금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대개 자유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도시가 정리된 다음 그는 인터넷을 볼 겁니다. 미국의 소셜미디어는 자유의 광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노의 공장입니다. 알고리즘은 사람을 더 화나게 만드는 콘텐츠를 밀어줍니다. 정치적 증오는 수익이 됩니다. 거짓말은 감정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익명성은 약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책임 없는 폭력을 낳기도 합니다. 중국식 통치 논리에서 이런 공간은 자유로운 토론장이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은 사회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명성을 강화하려 할 겁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국가적 안정에 맞추려 할 겁니다. 혐오와 분노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의 노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불편한 질문도 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타임라인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덜 싸웁니다. 극단적 콘텐츠가 줄어듭니다. 사회가 조금 덜 미쳐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 사라집니다. 익명성, 불편한 말, 체제에 반대할 권리, 쓸모없어 보이는 개인의 분노, 혼란스럽지만 살아있는 목소리. 인터넷에서조차 사람은 더 이상 자유로운 개인이 아닙니다. 관리 가능한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피드는 조용해졌습니다. 범죄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도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안전의 가격입니다.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의 대가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잃는 것. 마지막 10일, 그는 미국 밖을 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자신을 세계의 경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유의 수호자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과 동맹과 제재와 군사비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중국식 통치자의 눈에는 이것도 비효율입니다. 왜 모든 지역의 갈등에 돈을 써야 하는가? 왜 모든 동맹의 불안을 미국이 떠안아야 하는가? 왜 가치를 말하면서도 결국 군사와 자원과 공급망을 계산해야 하는가? 그는 더 냉정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세계는 가치로 움직이지 않는다. 힘으로 움직인다. 힘은 충돌할 수도 있지만 거래할 수도 있다. 이 시나리오의 끝에는 G2가 나타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무너뜨리려 하기보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세계. 미국은 서방구와 핵심 금융 질서를 유지합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와 공급망의 중심을 더 강하게 잡습니다. 두 제국은 충돌을 줄이는 대신 작은 나라들의 선택지를 줄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화입니다. 전쟁 위험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항상 전쟁으로만 세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수로 세상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악수의 테이블에 작은 나라는 앉아있지 않습니다. 한국에게 이것은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나눠 갖기로 합의할 때도 위험합니다. 충돌은 한국을 전쟁의 최전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한국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안보에서 미국을 필요로 합니다. 경제와 공급망에서는 중국과 동아시아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G2의 평화는 따뜻한 평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용한 압박일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평화를 얻는 대신 선택권을 잃습니다. 그 순간 미국은 더 이상 자유의 등대가 아닙니다. 효율 높은 제국이 됩니다. GDP, 군사력, 공급망, 에너지, 질서, 그 숫자들이 인간보다 앞에 서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100일 뒤 미국은 더 조용해졌을지 모릅니다. 워싱턴은 덜 부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월가는 덜 오만해졌을 수 있습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도시는 더 깨끗해졌을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덜 미쳐 보일 수 있습니다. 세계는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무서운 이유는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부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 전략을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불평만 하던 문제를 실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습니까? 익명성, 반대할 권리, 실패할 자유, 쓸모없는 말을 할 자유, 혼란스러울 자유, 느리게 설득할 자유, 국가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지 않을 자유. 자유는 비효율적입니다. 민주주의는 느립니다. 시장은 탐욕스럽습니다. 언론은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비효율 속에 인간이 숨을 쉴 공간이 있습니다. 중국식 질서가 미국의 병을 일부 고칠 수 있다고 해도 그 약은 강한 부작용을 남깁니다. 그 약은 사회를 조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내면까지 조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감옥은 어두운 감옥이 아닙니다. 더럽고 낡은 감옥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감옥은 깨끗한 감옥입니다. 안전한 감옥입니다. 효율적인 감옥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감옥입니다. 혼란스럽지만 자유로운 나라, 안전하지만 관리되는 나라.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어쩌면 그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언제 자유를 포기할까요? 총이 겨눠질 때가 아닙니다. 감옥 문이 닫힐 때도 아닙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져서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라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순간 자유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넘겨집니다. 이것이 질서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의 가격입니다.